제2장 스피치의 권력 구조를 깨자 교육 이어가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내에서도 소통의 터널이 유난히 좁은 상사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부류에 속하는지 금방 티가 납니다. 부하 직원들이 보고를 할 때, 그리고 그 이외에는 직원들이 그분 근처에도 안 가기 때문입니다. 부하 직원들은 그런 상사들의 말 중 필요한 말만 가려듣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사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서로들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분명 알아듣게끔 잘 이야기를 해줬는데 왜 직원들은 내 말대로 잘 안 되지? 네, 터널은 쌍방이 같이 뚫어야 합니다. 밸런스 리더십 교육장에서 50대 아저씨들이 아이돌 가수의 춤을 배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신입사원들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평소에 젊은 직원들과 소통의 터널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직원들을 방으로 불러서 1대1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마케팅을 맡고 있는 박 대리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입사 1년 차인 박 대리는 요즘 표정이 영 별로입니다. 얼마 전까지 시키지 않은 일까지 도맡을 정도로 생기가 넘치더니 요즘에는 갑자기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일도 대충대충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그를 지켜본 뒤에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박 대리, 요즘 고민 있나?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박 대리는 아니요, 저 별 문제 없는데요? 그런데 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야? 대표님이 저를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뚱한 박 대리의 표정을 보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화는 5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박 대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박 대리와 저와의 대화 통로가 훨씬 좁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가는 파이프관으로 서로의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 고작 그 정도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박 대리와의 서로 간의 통로를 넓히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서로 아무 말 없이 점심 같이 먹기였습니다. 박 대리, 오늘 네가 좋아하는 부대찌개 먹으러 가자. 저는 약속이 없는 날이면 박 대리의 팔을 끌었습니다. 때로는 날씨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말없이 그냥 밥만 먹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트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박 대리가 그쯤에 살사 댄스를 배운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는 박 대리에게 연습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사 댄스를 함께 배우면서 서로 간의 공감대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박 대리는 춤에 대한 이야기, 음식에 대한 이야기, 집안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또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박 대리가 저와 밥을 먹다 말고 저에게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판단해서 진행한 회사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자 윗사람이 권한을 문제 삼으며 박 대리를 심하게 질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과 회의에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네, 많은 고민과 회의감에 빠졌었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윗사람이 네가 가진 권한까지 문제 삼은 건 그것은 잘못됐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 다음번 프로젝트는 책임지고 확실히 잘 해봐. 그 뒤로 박 대리는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소통의 통로로 말과 신뢰가 오간 결과입니다. 말의 권력 구조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소통의 왕이 됩니다. 회사의 부하 직원들은 상사와의 대화 통로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중요한 고민을 털어놓지 않거나 점심시간에 자기들끼리만 나가버린다면 직장 상사와의 대화 통로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대화 통로 넓이가 너무 좁다는 느낌이 들면 말의 권자에 있다는 그 인상부터 빨리 지워야 합니다. 부하 직원들은 상사가 직장 내 서열은 1급이지만 말은 1급이 아닐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말마저 높은 곳에 있다면 가느다란 통로를 겨우 통과하는 말만 전해지게 됩니다. 그는 권력이 높을지는 모르나 좁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임금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제일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에게는 듣기 좋은 말만 귀에 들리고 정작 들어야 할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바닥 민심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고 직원의 고충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최고 경영자, CEO일 수 있습니다. 말의 권력 구조에서 위에 있을수록 소통의 시녀가 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소통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이사로 있는 K기업의 자문회의에 참가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사장이 가운데 근엄하게 앉아 있고 임원들은 양쪽으로 나란히 쭉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이 입을 열기까지 임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장이 나중에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제야 임원들이 앞다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6명의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았습니다. 첫째, 사장님의 말씀을 요즘 경제 상황에 대입해 분석해 봤는데요. 이런저런 면에서 상당히 타당했습니다. 둘째, 사장님의 아이디어는 글로벌 CEO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셋째, 사장님의 선견지명은 마치 전성기 때의 잭 웰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사장의 말이 옳은지만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얘기만 사장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셀러리맨들이 그렇게 빚어내는 그 처연한 광경에 저는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부솜씨는 거의 달인의 경지였습니다. 사장이 썰렁한 농담을 해도 단체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해도 그저 막 웃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 자문 비용을 안 받을 각오로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사장에게 입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사장님,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옳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의제는 남들이 다 예측을 한 것들이고 공공연구에서도 논문이 20편 이상 발표된 것입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조목조목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때 임원분들 절반의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임원들이 상당히 놀라 표정이었죠. 사장 얼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은 여태껏 그동안의 회의석상에서 아니오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사장은 권력 구조에 잘 길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를 끝내고 악수로 하는 표정이 무척이나 씁쓸했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임원 두 분이 와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원장님, 정말 그때 말씀 잘하셨어요. 제 속이 다 후련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제 가족들을 비롯해
한국의 수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전에 중견 그룹을 개인 코칭을 할 때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스피치의 기본기는 탄탄한 분인데 불필요한 습관어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 뭐 이 같은 말이 입에 붙어서 전체적인 스피치의 흐름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하던 대로 사정없이 그분을 야단쳤습니다. 잠깐, 회장님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해보자고요. 그분은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해했으나 본인의 실력이 늘어가는 걸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강의를 따라왔습니다. 제가 코칭 막바지에 박수를 치면서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세우자 그분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강의가 다 끝나자 계단을 깡충깡충 뛰어내려갈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근엄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아무리 코치라지만 저희 회장님께 그러시면 곤란하죠. 강의를 할 때 옆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비서실장이 고민 끝에 저한테 전화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평소에 그 회장님에게 어떤 말만 올릴지 눈에 다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회사의 회장님이나 사장님도 모두 똑같은 인간입니다. 평등한 말에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훈련을 하면 얼마든지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의 무사 안일한 태도와 말이 토끼처럼 뛸 상사를 무서운 곰으로 만드는 건 아닌지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볼 일이다. 바로 소통의 터널은 쌍방이 서로 함께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 스피치 시대가 오고 있다. 스피치 잘하는 사람이 세상의 리더가 된다. 미국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된 이후 서점가에는 한동안 오바마 관련 책들이 홍수를 이뤘다. 그 중에서도 스피치와 관련된 책들이 가장 많이 팔렸다. 대개가 그의 스피치가 얼마나 진실했으며 당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목조목 분석한 책들이었다. 그의 연설은 스피치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다. 심지어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열성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오바마 관련 책들을 사주면서 부추기기도 했다. 야, 너도 말을 잘하면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네. 저 역시도 오바마의 스피치 관련 책들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스피치 뒤에는 남다른 스피치 멘토가 여러 명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버락 오바마, 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멘토는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스피치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버락 오바마는 어린 시절 하와이의 푸나호우 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를 처음 만났다. 2살 때 헤어져 얼굴조차 몰랐던 그런 아버지였다. 처음 만난 아버지는 상상 속의 아프리카 추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키가 크고 마른 데다가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뚝거리던 아버지는 오바마에게는 반갑기에 앞서 낯설고 서먹서먹한 아주 불편한 존재였다. 어느 날 오바마의 아버지가 학교에 일일 교사로 오게 됐다. 어린 오바마는 가슴을 졸이고 걱정을 했었다. 그는 그동안 학교에서 부잣집 백인 아이들로부터
온갖 차별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는 아버지가 케냐의 위대한 추장이라고 말했다. 만약 아버지가 아이들 앞에서 진흙으로 만든 오두막 따위나 이야기한다면 자신이 했던 거짓말들이 모두 다 들통날 게 뻔했다. 그러나 강단에 선 오바마의 아버지는 그런 걱정을 일시에 날려버렸다. 그는 먼 옛날 아프리카에 대해서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대평원을 누비는 사나운 동물들, 그리고 사자를 죽여야만 진정한 어른으로 인정받는 루오족의 관습들,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영국과 싸웠던 케냐의 역사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 마침내 강연이 끝나자 선생님과 아이들은 오바마의 아버지에게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다. 한때 정치인이었던 오바마의 아버지는 스피치의 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린 오바마에게 진실이 담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소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그의 스피치 멘토였다. 10여 년 후 오바마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하버드 로 리뷰 흑인 편집장이 되었다. 그는 일일 교사로 왔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다. 그는 그때부터 명연설가로 학내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네, 자녀를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스피치 학원부터 보낼 일은 아닙니다. 자녀분들의 가까운 곳에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 자신이 자녀들에게 존경하고 따를 만한 스피치 멘토가 돼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자녀들의 스피치 파트너라도 돼 주어야 합니다. 제게도 최고의 스피치 파트너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푸른 눈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시를 읽다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시인은 하얀 눈을 푸르다고 했을까? 자, 아는 사람? 저는 겁없이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눈이 너무 하얗다 못해 시리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훌륭해. 너는 감수성이 정말로 뛰어나구나. 저는 그날 집에 가서 부모님 앞에서 학교에 있었던 그날의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 난 네가 그렇게 잘할 줄 알았어. 너는 원래 아주 어릴 적부터 말을 정말로 진짜 잘했다니까. 저는 엄마의 칭찬에 으쓱해져서는 그날 밤부터 선생님이 질문하면 또 어떤 독창적인 답변을 할까 신나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는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과 이야기를 하고 특히 자식들 이야기를 듣는 걸 가장 즐겨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달리기 1등하는 민수만 죽자고 쫓아가서 제가 2등 했어요. 그래? 아버지도 초등학교 다닐 적에 맨날 1등 했는데 너나 나나 부전자전인가 보다. 나도 달리기 할 때 내 친구한테 져서 맨날 2등 했었는데. 자, 이렇게 어린 시절 날이면 날마다 우리 부자지간은 낄낄거리면서 신나게 수다를 떨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와 얘기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상한 질문을 해도 저를 야단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음악학원을 운영할 때도 속상한 일이 생기면 먼저 아버지하고 의논을 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음악학원을 운영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건반을 장작 패듯 두드리는 어떤 학원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애를 꾹 참아가며 2년간 꼬박 가르치면서 간신히 엘리제를 위하여를 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아이가 와서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오늘까지만 치고 학원 그만 다니래요. 저는 솔직히 아이 엄마가 저에게 케이크라도 하나 들고 와서 이만저만해서 미안하지만 이래서 저래서 이제 그만 학원을 보내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학원을 나가는 그 아이에게 스승도 무엇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음악을 전공한 것을 정말로 후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날 아버지에게 학원에 있었던 얘기를 고민을 털어놓으며 아버지에게 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시간 동안이나 아버지와 전화를 통화하면서 그 아이 엄마를 욕하기도 하면서 아버지는 저를 잘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기도 하다가 아버지가 전화 통화를 하고 나면 어느새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잘 나가던 음악학원을 그만두고 스피치 강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도 명쾌한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이제 음악학원 그만두고 스피치 강사하려고 합니다. 그래? 너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안 하니? 네. 그냥 뭐 학원을 계속 하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 주변에 네 사람들은 너랑 산지 몇 년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래. 넌 어렸을 때부터 악기도 잘 쳤지만 말을 더 잘했어. 너는 운동회 갔다 와서 5분 정도 이야기해도 될 것을 너는 50분 이상씩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넌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당장 학원 때려치고 네가 하고 싶은 강사 시작해봐. 네, 스피치 파트너였던 아버지는 제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왜라고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그렇게 제 인생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었고 언제나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세상을 향해서 겁없이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올 100% 스피치 시대를 준비하라. 우리가 반글반 스피치의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아이들은 100% 스피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이제 고객에게 물건을 팔고 상사를 설득하려면 문서가 아닌 말로 승부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소통하는 인재로 만들고 싶다면 집에서부터 준비시켜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스피치 멘토까지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아이들의 스피치 파트너는 돼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집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입만 열면 공부하라는 말만 하는 공부 매니저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권력자일 뿐입니다. 회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을 권력 구조 안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들의 아버지들은 집안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근엄하게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많이 하면 자식들이 우습게 본다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버지들이 주로 하는 말은 자녀들에게 지시 아니면
훈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야 이리 건너오너라. 아버지가 안방에서 부르면 자녀분 중에 한 사람은 그날 혼나게 마련입니다. 1시간 내내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버지 훈계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40, 50대 가장들이 요즘의 아이들에게 비슷한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애들에게 예전의 방식이 통할 리 없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제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밥을 먹다 말고 속상한 얼굴로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고등학생인 아들이 요즘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 성적이 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분이 나를 잡아 아들을 붙잡아 놓고 일장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의외로 잘못을 시인하고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금 뒤 화장실을 가다가 우연히 아들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내용을 엿듣고 실망을 크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은 이랬다고 합니다. 왜 잔소리가 일찍 끝났냐고? 야, 인마, 내가 누군데? 다 방법이 있지. 무조건 아버지한테 고개 끄덕이면서 대답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럼 금방 끝나는 거야. 야, 너도 다음번엔 나처럼 꼭 그렇게 해봐. 괜찮을 거야. 아버지는 자식이 전화 통화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녀분, 그 아들은 아버지 말을 한 귀로 듣고 그동안 한 귀로 흘리면서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는 척만 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녀분들이 말의 권력 구조를 악용해서 부모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는 셈입니다. 저의 직장 동료분은 이 일로 꽤 충격을 많이 받은 듯 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원장님,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도대체 애들하고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아직도 많은 아버지들이 집에서 과묵한 권위주의적인 황제로 살고 있습니다. 리모컨과 텔레비전만 붙들고 있다가 애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란 게 대부분 이렇습니다. 야, 숙제는 했냐? 오늘 학교는 잘 갔다 왔냐? 야, 게임 좀 그만하고 컴퓨터는 껐니?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권력자와 마주하는 게 불편하니 점점점 대답도 간단해집니다. 짧아집니다. 이렇게 자녀분들에게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부모님이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에 시험 잘 봤니? 그러면 자녀들은 이렇죠.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번 성적보다는 좀 오를 것 같니? 그거야 성적표 나와봐야 알죠. 저 이제 방에 들어가도 되죠? 자신보다 목소리가 더 굵은 놈이 방문을 딱 닫고 들어가는 순간 온 집안은 적막해집니다. 네, 자식과의 관계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 장가를 가도 똑같습니다. 집에 전화를 했을 때 은퇴한 아버지가 받으면 그 자녀분들은 시큰둥하게 묻습니다. 아버지, 요즘에 별일 없으세요? 평생 자식들에게 별일 없냐고 묻던 아버지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나이 70이 넘으면 방 안에 갇히는 상황이 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웃고 떠들 때 방 안에서 혼자 사과도 깎아먹고 신문도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은 마치 감옥 안의 죄수처럼 자식들이 사식을 넣어주는 상황이 돼서야 이제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나는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과 좀 친하세요?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은 사람들 중에 열에 한 명 정도뿐입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 중에는 자식들하고 한 번도 친해본 적이 없이 그냥 세월이 흘러 따님을 출가시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아이들에게 뜬금없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어머니가 계시죠. 야, 요새 너 무슨 고민 있니? 너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겼냐? 네, 아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매일 수다를 떠는 친한 친구에게도 할까 말까한 중요한 자기 정보를 별로 안 친한 그런 사람에게 왜 주겠습니까?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해도 그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저도 아들과 정말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들대로, 저는 저대로 너무 바빠서 친해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자 저는 큰 마음을 먹고 둘이만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다 함께 갈까 했는데 오히려 둘만 가는 게 더 좋겠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부모 모두가 함께 자녀와 함께 가면 아이는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자식 대 부모라는 관계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저와 아들만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색다른 소통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여행 초반에는 함께 이곳저곳을 구경하러 다니면서 간단한 대화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노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음료수를 마시며 바다를 구경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Why don't we talk in English? 이 말은 해석을 해보면 우리 영어로 대화를 해볼까입니다. 아이는 영어로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지, 그리고 고민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등을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우상이라면서 세상에서 가장 겁나는 일이 아버지처럼 되지 못하는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저 역시도 짧은 영어로 그동안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전했습니다. 우리 둘은 단어가 틀리면 막 웃기도 하고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면 더듬더듬 말하기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나중에 저는 아들에게 왜 영어로 말할 생각을 하게 됐냐며 제가 물으니 아들은 쑥스러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영어로 말하기를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영어를 잘하고 저는 영어의 어눌하니 자연히 말의 권력 구조를 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잔소리도 못하고 진부한 말도 못합니다. 게다가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으니 무조건 you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평등하고 진지하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짧은 영어로 세상 만사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나게 대화를 하다 보니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자식의 진면목이 눈에 들어오기도 했고 내 자식이지만 참 괜찮은 아이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저와 아들이 4박 5일간 동안의 여행을 통해서 함께 만든 이 소통의 터널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또다시 4박 5일의 스키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뭘 물으면 아들은 굵은 목소리로 몰라요만 연발하는 아들 녀석과 이제 다시 원초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다리에 힘 좀 주라고.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야 이놈아, 너 그러다 보면 또 넘어져. 앞이나 제대로 똑바로 쳐다보고
움직여야지. 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이런 원초적인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한창 부모의 품속에서 놀던 어린 시절 7, 8살 때 대화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과 부모 사이에 또다시 정이 들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이들과 친해져야 고차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봅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먼저 부모에게 다가와 이성 친구 이야기나 장래에 대한 고민 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스피치 파트너가 있는 집에서 스피치를 통해서 성장한 아이들은 자신의 말이 어른에게도 통한다는 걸 경험합니다. 부모가 자신이 한 말에 설득당하고 또 칭찬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 있게 행동합니다. 스피치는 어느 날 갑자기 학원에서 능력을 부여받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적부터 훈련을 받고서 사회로 나온 사람이 스피치를 잘합니다. 우리 집에서 아들은 말을 무척 잘합니다. 아들이 오히려 제 스피치 파트너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들이 가끔 재미있는 말이나 명언 등을 할 때면 저는 과장스러울 정도로 칭찬을 해줍니다. 야, 네가 하는 말은 진짜 예술이다. 어떻게 그런 단어를 다 생각해낸 거니? 네, 아이는 저의 이 칭찬의 말에 기분이 너무 좋아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재미있는 말을 할지 저는 연구합니다. 이것은 꼭 어릴 때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말에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가 아버지도 설득하는데 누군들 설득 못하겠어. 네, 그런 생각이 바로 아이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의 말을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고 설득당해 주지도 않는다면 어떨까요? 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날 무시할 거야. 누구나 날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제대로 말을 못하게 됩니다. 또한 누굴 닮아서 애가 말도 제대로 못해? 네, 부모는 아이를 호통치고 혼내는 대신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집에서 권력으로 소통하는 부모는 아이들의 장래를 막는 것은 물론이며 결국 스스로 세월이 흘러 자녀들에 의해서 외로운 방에 갇힐지도 모릅니다. 네, 4장 스피치로 영향력을 높여라. 얼마 전에 유명 방송인 A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이미지가 좋아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대사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 관련 단체에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해야 되는 강연 요청이 꽤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는 지금까지 강단에 제대로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번번이 사양을 했던 것입니다. A씨는 처음으로 마음을 털어놓는다며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사실은 제게 아픈 추억이 있어요. 뭔데요? 예전에 멋모르고 제가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은 방송인들이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잘 웃기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스피치를 못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방송 연기를 활동을 하는데 스피치를 못할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방송 활동의 연기와 강연을 하는 스피치는
엄연히 별개의 영역이란 걸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네, 방송 일만 해도 벅찰 텐데 왜 강연을 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방송 활동이 아니라 강연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또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유명 탤런트 S씨도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간 브라운관을 누볐고 지금은 탤런트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연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도 A씨와 비슷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멋모르고 지방문화센터 강연을 갔다가 제대로 망신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분이 처음 강단에 설 때만 해도 청중의 분위기는 대단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동안 화면으로만 보던 그런 사람을 눈앞에서 보니 청중들이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점점 커졌습니다. S씨 말로는 10분 이야기를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강연의 주제는 30년간의 연기 인생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이 방송가에서 산전수전 모두 다 겪은 그녀가 아닙니까? 네, 2박 3일 동안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만큼 할 말이 많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막상 강단에 올라가니 말문이 확 막히더라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강단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저기 이제 강연은 그만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인이나 좀 해드릴까요? 네, 그날의 굴욕으로 절치부심하던 S씨는 우연히 방송에서 제가 강연하는 모습을 보고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스피치를 배우려는 이유는 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어차피 나이가 들수록 배역은 맡기 힘들어지는 법. 노년이 돼서도 대중들 앞에 서고 싶은데 그게 꼭 방송 연기를 통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30년 연기 인생 속에서 청중이 주목할 만한 철학, 노하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그분은 아유, 저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온 것이죠. S씨는 손사래를 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연기 인생을 이야기하자 그분에게서 온갖 스토리들이 줄줄줄 흘러나왔습니다. S씨는 전성기 때 비련의 여주인공 역할만 했습니다. 주인공이 아닌 배역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맨 처음 들어온 역할은 여주인공의 신우이였습니다. 당시 그녀에게는 주인공 배역이 아니라 신우이 배역을 맡는다는 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S씨는 그때 연기를 그만두려고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여배우에게 결혼은 곧 은퇴를 의미했습니다. 결혼 후 다시 방송에 나오면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오해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세간의 의혹까지 받으면서 조연을 꼭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S씨는 결국 신우이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외모와 나이가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연기로 시청자들을 만날 때가 왔다고 마음을 다시 잡은 것입니다. 당시의 현명한 선택으로 S씨는 지금까지 연기력을 인정받는 배우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큰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의 에피소드는 성공한 사람들이 겪게 마련인 시련과 극복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많은 이야깃거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솔한 인생 스토리를 기초로 해서 1시간짜리 강의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 S씨는 전국 문화센터의 스타 강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요즘 너무 신이 나요. 지방 강연을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선생님 소리도 듣고 토크쇼에 나가서 억지로 안 웃어도 되니 얼마나 요즘에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할 이야기를 풀어놓아라. 어떤 일이든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 전문가로 일한 분들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할 엄청난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마케팅 전략, 위기 때마다 일어섰던 노하우,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시도를 해서 성공한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강연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스포츠 스타로 유명한 전직 운동선수분이 스피치를 배우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앳된 얼굴로 기억되던 운동선수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잡지에 근황이 소개되곤 했었는데 그때쯤 기업이나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제법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강연은 놓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첫인상만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연을 정말로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에다가 얌전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는 것이 다 격언이고 명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운동선수 시절에 삼관왕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활을 쏘기 전에 긴장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양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의 부담만 가져요. 들 수가 없으면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10점 만점이 안 나올 땐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까? 저는 시위를 떠난 화살에는 마음을 두지 않거든요. 그분이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툭툭 던지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내공이 있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자세이며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법 등 그녀가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오조준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움직이는 목표분을 맞추면서 연습을 할 때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오조준을 염두에 두며 시위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쐈다고 합니다. 이미 10여 년간 몸이 바람의 흐름과 바람의 세기를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냥 무념무상의 상태로 쏘았다는 것입니다. 네, 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들려준다면 참 좋을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진정한 프로는 닥쳤을 때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평소의 연습과 훈련으로 이미 준비된 자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소리가 작고 말이 어눌해도 대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첫 강연을 할 때 전혀 떨지 않고 그분은 차분하게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녀의 강연에 감동한 학생들은 나중에 명언록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그분에게 선물하기까지 했습니다. 운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엄청난 자기관리, 셀프 리더십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프로 운동선수들은 숱한 영광과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인생을 몇 배 이상 압축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역시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풍부한 자기 콘텐츠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숨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은퇴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코치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오랜 선수 생활의 경험을 스피치로 풀어낸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스피치로 영향력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이었던 강남의 유명한 신경외과 원장님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분은 스피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분입니다. 그 원장님은 환자들이 척추와 관련된 작은 통증을 방치해서 큰 병으로 키우는 경우를 그동안 적지 않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30대부터 환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병의 원인과 예방법을 알리는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대중 강연부터 텔레비전 강연까지 스피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의료 지식을 전수해 왔습니다. 그는 스피치를 통해서 치료와 예방법을 알리는 것이 의사의 또 다른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H기업의 모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KT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할 때 짬짬이 시간을 내서 자신만의 독특한 마케팅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했습니다. 강연을 들었던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군대 시절 사고로 한 팔을 잃은 역경을 딛고 성공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청중은 그가 하나로 샴푸를 히트시키며 이야기하며 쇼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던 이야기 등을 실감나게 들려줄 때마다 박수를 쳤습니다. 청중은 강사의 성공이 마치 자신의 성공인 것처럼 몰입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성공 스토리와 노하우를 스피치로 풀어내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많은 이들에게 동기부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KT를 그만둔 이후에도 자신의 개인 브랜드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함께 방송국 희망특강 파랑새에 고정 출연했던 모 강사는 대학생부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이 느끼는 고뇌,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같은 대학생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을 했죠. 그는 대학생 때부터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구글 코리아에 근무하는 팀장이지만 방송가에서는 이미 유명한 강사로 통합니다. 그는 젊은이의 시각이 필요한 강연이라면 어떤 주제든지 탁월하게 소화를 합니다. 저는 그 강사분을 보면서 꼭 말이 농익은 사람만 강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전문직의 노하우를 전달해 줄 그런 원장님과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표분과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청중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강사분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서인지 제 아들도 스피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나도 강연을 하겠다고 선언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50대 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10대 여자애들이 어떤 식으로 쇼핑을 하는지에 대해서 강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생각 좀 해봐. 리서치 회사의 40대 아저씨가 강연하는 게 그럴듯하겠어? 아니면 내가 친구들 100명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게 더 낫겠어? 오히려 내가 한 게 더 낫지 않겠어? 스피치 실력을 갈고 닦아 품격 있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라. 스피치를 잘하면 굳이 강사라는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인생에서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스피치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취미처럼 편안하게 대하면 좋을 것입니다. 스피치 영역은 발굴되지 않은 광맥과 같습니다. 21세기는 바야흐로 지식 정보의 시대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강의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콘텐츠는 엄청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를 청중에게 전달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보석 같은 경험과 그 노하우가 사장되는 걸 볼 때면 저는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준비하는 전직 고위 공직자와 전직 최고 경영자, CEO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준비를 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특정 전문직으로 3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은 무수한 자기만의 이야깃거리들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피치 실력을 조금만 갈고 닦으면 정말로 품격 있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금융회사에서 오랫동안 CEO로 근무하다가 은퇴 후 사회 이사를 하고 있는 어떤 이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콘텐츠와 말솜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강연을 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답했죠. 글쎄, 강연해 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현재는 사회이사를 맡고 있으나 사회이사의 임기는 기껏해야 2년입니다. 그 이사님도 임기가 6개월가량 남아있어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님, 진지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30분만 들어도 이렇게 이사님에게 배울 게 많은데 이것을 강의안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은 콘텐츠가 되겠습니까? 강연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존경도 받고요. 게다가 용돈까지 벌면 노후가 얼마나 품격이 있겠습니까? 네,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은 그 뒤의 일을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개가 그전 지위보다 못한 자리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CEO들은 사회이사를 전전하거나 직원 한두 명 둔 컨설팅 회사를 보통 차립니다. 괜히 사업에 다시 손댔다가 주변에서 이렇게들 얘기들 하고 만류를 하죠. 나이 들어서까지 왜 저러고 사냐? 뭐 이런 얘기를 듣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아예 손을 놓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소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스피치는 자본금이 들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끔 해줍니다. 외국의 경우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잭 웰치나 빌 클린턴 등은 은퇴 이후에 강연과 저술 활동으로 현직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 은퇴 이후에 강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몰래 숨어들어 유령 회사를 차린 이야기나 바닷가에서 우연히 투자를 만나서 영화 감독을 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자신의 성공 노하우 등을 풀어놓는데 귀 기울이지 않을 젊은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수많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스피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하고 무대로 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걸 폄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우리나라 대부분의 CEO들이 스피치를 제대로 배웠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준비 없이 올라갔다가는 자칫 자신은 물론 사람들을 혼수 상태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삼성그룹에 오래 근무하다 은퇴한 피 부사장님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는 집에서 쉬고 있던 차에 강연 요청이 들어와서 설레는 마음